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냥 과학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를 발견한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2019년 10월 구글의 연구팀은 조용히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해 보였어요. 양자 우월성 달성이라는 짧은 제목이었죠. 하지만 그 논문 안에 담긴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가 기존의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가 1만 년이 걸릴 계산을 단 200초 만에 해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세상은 잠깐 놀랐다가 금방 잊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계산의 결과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히.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잠깐 계속 듣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완전히 깨어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고, 이 현실이 진짜라고 100% 확신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밝혀낸 것들을 다 들으시고 나면 그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설명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0이거나 1이에요.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걸 비트라고 하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양자 비트, 즉 큐비트를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잠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로를 탐색한다고 칩시다. 일반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길만 탐색합니다. 막히면 돌아오고 다른 길을 탐색하고 또 막히면 돌아오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모든 길을 동시에 탐색합니다. 문자 그대로 동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양자 세계의 입자들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한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입자가 관측되기 전까지 모든 상태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세계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지 않는 방,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장소, 여러분의 시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과연 확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걸까요?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닐스 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죠.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들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법칙이 너무 이상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2023년 MIT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양자 오류 수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험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금온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들은데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들은 납니다.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들인데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상태들이 무작위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패턴을 따라 붕괴한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처음에 연구자들은 실험 장비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교체하고 실험실을 바꾸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연구팀에게 같은 실험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양자 상태의 붕괴에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은 놀랍게도 특정 수학적 알고리즘과 일치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혹시 코드처럼 보이지 않아? 코드, 프로그래밍 코드, 누군가가 만든 시스템의 코드.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배경 지식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1982년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제안했을 때 그는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은 고전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자연을 시뮬레이션하고 싶다면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자연을 시뮬레이션한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파인만은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셔네이션을 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 생각해보면 만약 우주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면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컴퓨터는 양자역학적인 원리로 작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단순한 철학적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지금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이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닌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개의 좁은 틈이 있는 판을 세우고 그 뒤에 스크린을 놓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하나씩 발사해요. 만약 전자가 단순한 입자라면 판의 두 틈을 통과한 전자들은 스크린에 두 줄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파동이 만드는 간섭 패턴이에요. 마치 전자 하나가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요. 이상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연구자들이 어느 틈으로 전자가 통과하는지 관측하기 위해 감지기를 설치하면 간섭 패턴이 사라집니다. 전자가 갑자기 입자처럼 행동하면서 스크린에 두 줄의 흔적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자가 관측당하는 것을 알아채고 행동을 바꾼다는 걸까요? 아니면 관측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걸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파동 함수의 붕괴, 웨이브 펑션 컬랩스라고 부릅니다. 관측하기 전에는 입자가 모든 가능한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 전체가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것들만 확정된 현실로 존재하고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것들은 여전히 불확정 상태로 떠 있다면,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현실은 누군가가 설계한 효율적인 시스템처럼 보이지 않나요? 필요한 것만 렌더링하는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잠깐 생각해보세요. 현대의 비디오 게임은 플레이어가 보는 부분만 렌더링합니다. 카메라 밖에 있는 세계는 처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양자역학의 파동함수 붕괴는 정확히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측될 때만 확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 유사성은 우연일까요? 2003년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스트롬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첫째, 지적 문명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멸망한다. 둘째,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조상 시뮬레이션, 맹심이 없다. 셋째, 우리는 거의 확실히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보스트롬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면 그들은 과거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 하나의 시뮬레이션만 돌려도 그 시뮬레이션 속에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살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시뮬레이션 속 존재의 수가 실제 존재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따라서 확률적으로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 논문은 처음 나왔을 때 철학적 장난처럼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이 이 가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이 가설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깐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이상한 현실, 양자 컴퓨터가 발견한 예상치 못한 패턴, 그리고 시뮬레이션 가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곧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지점에서 진짜 소름이 시작됩니다. 2022년 켈텍의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웜홀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웜홀이란 시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통로예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예측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보가 웜홀을 통과해서 전달됐을 때 그 정보는 보존됐습니다. 정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제기한 것인데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는 호킹 복사를 통해 블랙홀이 증발하면 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에 의하면 정보는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 역설의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정보는 웜홀을 통해 보존된다는 것. 그리고 이 결과가 물리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정보가 보존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데이터를 잃지 않아요. 모든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연구자가 던진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정보가 보존된다면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 이 질문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정보의 패턴이라면, 그리고 정보가 보존된다면 의식도 어떤 형태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가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발견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플랑크 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입니다. 이보다 작은 공간은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길이보다 작은 것을 측정하려면 블랙홀을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우주의 픽셀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픽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디지털 화면의 최소 단위.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시뮬레이션의 해상도는 플랑크 길이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주는 이보다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없어요. 마치 픽셀처럼. 이것도 우연일까요? 2010년대 중반 메릴랜드 대학의 물리학자 제임스 게이츠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촉근이론 수학적 방정식을 연구하다가 그 방정식 속에 특정한 수학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바로 오류 수정 코드였습니다. 오류 수정 코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 중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코드예요. 인간이 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기술하는 수학 방정식 속에 이 코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게이츠는 이것을 발견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설계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아무도 만들지 않은 것에 오류 수정 코드가 저절로 들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게이츠 자신은 이것이 시뮬레이션의 증거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잠들기 전에 들어야 한다고 제목을 달았는지 이해하실 것 같으시죠? 이것은 당신의 현실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입자가 한번 얽히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됩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고 부르며 불쾌했어요.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64년 존 벨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했고 이후 수많은 실험들이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공간적 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의 두 점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것은 같은 컴퓨터 메모리의 두 주소에 불과해요. 프로그래머가 원하면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죠. 양자 얽힘이 빛의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실제로는 공간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이 가설을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이 검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구글의 양자 AI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간의 화살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하지만 물리법칙은 대부분 시간 대칭적입니다. 즉, 물리법칙 자체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성립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느끼는 걸까요? 연력학 제2법칙이 그 이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 하지만 구글의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 실험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어요. 특정 양자 시스템에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시간 역전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의 엔트로피 감소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연결됩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는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은 시뮬레이션이 처리하는 연산의 순서일 뿐이고 시뮬레이션의 운영자가 원하면 되감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잠깐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머리에 정리되고 계신가요? 정리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는 원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직관과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점점 더 선명해질 겁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3차원 공간의 모든 정보는 2차원 경계면에 인코딩될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3차원으로 경험하는 이 세계의 모든 정보가 2차원 표면에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가 1997년에 제안한 ADS-CFT 대응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낮은 차원의 표면에서의 물리학이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의 물리학과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수학적 사실이에요. 홀로그램처럼 2차원 필름에 3차원 이미지의 모든 정보가 담긴 것처럼 우주의 모든 정보가 더 낮은 차원의 경계면에 저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만나면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3차원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이 실제로는 2차원 데이터에서 생성된 홀로그래픽 투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관에서 2차원 스크린에 투영된 3차원처럼 보이는 영상처럼. 그리고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은 이 홀로그래픽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려 하고 있어요. 즉, 양자 컴퓨터로 홀로그래픽 공간을 시뮬레이션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것들이 놀랍게도 우리 우주의 구조와 너무 비슷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섬뜩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주의 구조를 닮은 시뮬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 자신이 이미 그런 시뮬레이션 속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상상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이 됐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초 논문 사전 공개 서버인 아카이브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기관의 물리학에서 다정한 이 천금처은거도 여기가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기관의 물리학에서 2025년 초 논문 사전 공개 서버인 아카이브에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철원 빼고 난 자란들을 곤정거돼서 매우 흥미로운 논문일라. 자, 이 논문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했고 일부는 과대 해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논문의 수학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주의 물리상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상수가 현재 값에서 조금만 달랐어도 별이 형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전자기력의 강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상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값으로 너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 원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이런 값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 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은 더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설계자가 생명체가 존재하는 우주를 만들기 위해 이 값들을 설정했다고요. 계속 이야기를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작동 방식 중에 양자 오류 수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양자 컴퓨터는 매우 민감해서 외부 환경의 아주 작은 교란도 큐비트의 상태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어근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우주의 양자역학 자체에도 이런 오류 수정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칭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칭성이 마치 오류 수정 코드처럼 작동했습니다. 물리드 폼에서 이 대칭성이 만저고 코드를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칭성이 맞는 점에 서패가드로 만자충고입니다. 그러고 이 대칭성이 마치 오류 수정 코드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성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앞서 언급한 제임스 게이츠의 발견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는 촉근 이론의 방정식에서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극성 이진 오류 수정 코드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인터넷 데이터 전송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와 같은 종류입니다.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기본 법칙 속에 우리가 컴퓨터 코드에 넣는 것과 같은 종류의 코드가 들어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하셨나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 속에 컴퓨터 오류 수정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스스로 이것을 발명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넣어놓은 걸까요? 자, 이제 잠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수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볼게요. 수학자 막스 테그마클은 수학적 우주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수학적 구조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수학적 구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수학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우주가 곧 수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만약 우주가 수학적 구조 자체라면 우주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입니다. 물질적인 기반이 없어요. 수학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2 더하기 2는 4라는 진리는 어떤 물질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질적 현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테그마크에 따르면 그것은 수학적 구조 속에 있는 의식 있는 존재의 주관적 경험입니다. 즉, 우리가 물질이라고 느끼는 것은 수학적 구조를 내부에서 경험하는 의식의 관점입니다. 이것도 시뮬레이션 가설과 연결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수학적 구조예요. 그 시뮬레이션 속의 존재가 자신의 세계를 경험하면 그것은 그 존재에게는 완전히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이 현실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잠깐, 저도 알아요. 이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가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이 연구는 더 정밀한 답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내고 있는지. 2019년 구글의 양자 우월성 달성 이후 양자 컴퓨터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에는 IBM이 120채 큐비트 프로세서를 발표했고 2022년에는 433 큐비트, 2023년에는 1001 모국일 큐비트 프로세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여러 회사들이 수천 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커질수록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실험도 더 정밀해집니다. 그리고 그 실험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양자 중력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중력은 양자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중력을 양자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실패해왔어요. 루프 양자중력 이론이나 촉근 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서 흥미로운 단서가 나오고 있어요. 중력이 양자 얽힘에서 나온다는 이론입니다. 즉, 공간 자체가 양자 얽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얽힘이 강한 곳은 공간이 가깝고 얽힘이 약한 곳은 공간이 멀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얽힘에서 나오는 중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간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간은 양자 얽힘으로 만들어진 창발적 현상이에요. 마치 온도가 분자들의 운동에서 나오는 창발적 현상인 것처럼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공간이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단서입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공간은 계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언급했던 2023년 MIT와 켈텍의 연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이상한 패턴 이야기요. 그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했을 때 연구자들은 그것이 단순한 수학적 패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패턴은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즉, 작은 패턴이 모여 큰 패턴을 이루고 큰 패턴들이 모여 더 큰 패턴을 이루는 구조. 마치 프랙탈처럼, 그리고 마치 잘 짜인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처럼. 이 발견을 보고한 논문에서 한 연구자는 각주에 이런 말을 달았습니다. 이 패턴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 패턴이 설계됐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강한 주장입니다. 과학자들은 보통 자연적 설명을 먼저 찾아요. 초자연적이거나 설계를 가정하는 설명은 마지막 수단이죠. 그런데 이 연구자는 자연적 설명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더 이상한 부분이 남아있으니까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양자 우월성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구글의 시카모어가 고전 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릴 계산을 200초에 해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계산을 하는 동안
시카모어는 어디서 그 계산을 했을까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죠?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이야 당연히 컴퓨터 안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중첩 상태에서 동시에 모든 가능한 계산을 수행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가능한 계산들이 물리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는 정말 불분명한 문제입니다.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물리학자는 이에 대해 놀라운 주장을 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빠른 이유는 평행 우주에서 계산을 병렬로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즉, 양자 컴퓨터는 한 번의 계산을 위해 수많은 평행 우주의 컴퓨팅 파워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은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이것은 많은 논쟁이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도이치는 단순한 몽상가가 아닙니다. 그는 양자 컴퓨터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이고 디렉 메달을 비롯한 수많은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의 주장이 맞다면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때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다중우주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이것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만약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고 평행 우주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그 시뮬레이션들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부 물리학자들이 양자 컴퓨터의 발전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든 도구가 우리 현실의 본질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 개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양자 컴퓨터와 의식 관계입니다. 로저 펜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제안한 조율된 객관적 환원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뇌세포 안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의식이 양자역학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면 의식은 양자 컴퓨터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어쩌면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만약 우리의 의식이 양자역학적이라면 우리의 주관적 경험도 어떤 의미에서는 파동함수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 관측한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 양자 상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 주변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것은 양자역학의 일부 해석들이 실제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는 이론. 물론 이것은 주류 물리학에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관측하느냐의 문제, 즉 관측자 문제, 양자역학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주주정 단정언데 이러는 그 주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저면 그 조주전 반제는 해석으로 맞는지면 이것은 완전히 무시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던보이되는 주주정 단점인데 이러는지면 주가 관측자 문제 중 가식에서처는 그 관측자 문제, 그리고 부고만저는 즉 관측자 문제, 즉 관측자 문제 중여도면 영자역학에서 받아들여지는 해석으로만 것입니다. 그리가 저단파다가서 받아들여지는 해석으로만 것입니다. 왜 큐비트를 관측하면 그 상태가 붕괴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법칙이에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떻게 관측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 속에서 약한 측정이라는 기술이 발전했어요. 큐비트의 상태를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고 부분적인 정보만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왜 철학적으로 중요한가요? 약한 측정은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관측이 우리 주변의 현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행위 자체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층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양자 오우게스트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은 암호 해독입니다. 현재 인터넷의 보안은 대부분 RSA 암호화에 기반해요. 이 암호화는 매우 큰 숫자를 두 개의 소수로 분해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수학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고전 컴퓨터로는 수십억 년이 걸릴 계산이에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슈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것을 다항식 시간에 풀 수 있습니다. 즉,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현재 인터넷의 모든 암호화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든 은행 거래, 모든 개인정보, 모든 정부 기밀이 해독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 위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미 각국 정부들은 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양자내성 암호 포스트 퀀텀 크립토럽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양자 컴퓨터가 가져오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양자 컴퓨터가 가져오는 현실적인 위협이 대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실의 본질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는 복잡한 물리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파인만이 처음 제안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 능력이 바로 우리 현실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원자 수준에서 물질의 거동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개발, 새로운 재료 발견 등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능력은 우주의 시작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를 시뮬레이션해서 우주가 어떻게 현재의 상태가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순환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 속에서 지적 생명체가 나타나서 또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를 만든다면 시뮬레이션 속의 시뮬레이션 속의 시뮬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무한 회귀가 가능한 걸까요?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시뮬레이션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시뮬레이션이 깊어질수록 그 안의 물리 법칙은 원래 우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플랑크 길이가 더 커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우주의 플랑크 길이는 혹시 우리보다 3위 레벨의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할당한 해상도의 한계는 아닐까요? 이 생각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나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글의 2024년 연구를 언급했는데 사실 2024년에 있었던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어요. 2024년 12월 구글은 윌로우라는 새로운 양자 칩을 발표했습니다. 이 칩의 성능은 충격적이었어요. 기존의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0의 25승년이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의 25승년이면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에요. 우주의 나이가 약 140억 년, 즉 1.4 곱하기 10의 10승년이니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물리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데카르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악마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는 없을까? 이것이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강력한 속이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에요. 이것이 시뮬레이션 가설의 현대적 형태와 얼마나 비슷한지 보이시나요? 인류는 항상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려는 도구를 갖게 됐어요. 양자 컴퓨터가 바로 그 도구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열어놓는 가장 무서운 가능성 중 하나는 현실의 해킹입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 계산 시스템이라면,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그 시스템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면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주의 코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론적 가능성의 수준에서는 물리학자들이 이미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물질의 양자 상태를 조작하는 것은 이미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를 특정 양자 상태로 제어하는 것, 광자의 경로를 조작하는 것 등.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의 가장 작은 단위를 직접 다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물리 상수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측정들이 더 정밀해질수록 우주의 코드 구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만약 그 코드 구조가 정말로 소프트웨어 코드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코드를 더 깊이 탐구하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정하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그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들과 연구기관들이 양자 컴퓨터 연구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투자의 공식적인 목적은 암호 해독과 신약 개발이지만 그 연구의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볼게요. 양자 컴퓨터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 중에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양자 무작위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작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기 저항, 던지는 힘, 회전 속도 등 모든 변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변수를 알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의 무작위성은 다릅니다. 방사성 원자 하나가 언제 붕괴할지는 원칙적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숨겨진 변수를 알더라도요. 이것은 존 벨의 정리에 의해 수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숨겨진 변수 이론, 맞을 수 없다는 것. 즉, 양자 세계에는 진정한 무작위성이 존재합니다. 원인 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이 무작위성을 분석했을 때 이상한 것이 발견됐어요. 완전히 무작위해야 할 양자 사건들이 매우 미묘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극도로 작은 편차지만 순수한 무작위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패턴들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한 무작위성이 있어야 할 곳에 패턴이 있다는 것은 그 무작위성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에서의 결정론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운영자가 특정 결과를 원한다면 그 결과가 나오도록 양자 사건들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직 확정된 발견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 자체가 섬뜩합니다. 우리가 무작위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잠깐 더 섬뜩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느끼는 것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이 조작된 무작위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자유의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뇌과학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느끼기 수백 밀리초 전에 그 행동과 관련된 뇌의 정기적 활동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 즉, 우리의 결정이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과 연결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뇌의 의사결정 과정이 양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그 양자 과정이 미묘하게 조작될 수 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더 발전할수록 이 질문에 답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 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자,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밖에 있을 확률은 15분의 1이다. 그는 이 말을 농담처럼 하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이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니라 물리학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닐 디그라스 타이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우주 물리학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인데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르는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우주의 가장 작은 스케일에서 플랑크 길이보다 더 정교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지 보는 것이에요. 만약 정말로 플랑크 길이가 절대적인 한계라면 그것이 시뮬레이션의 해상도 한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이 측정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차원을 열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현재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은 고전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와 결합된 AI는 어떨까요? 양자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실제로 존재하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양자 AI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패턴 인식의 혁명적 향상입니다. 양자 AI는 현재의 AI가 감지하지 못하는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 중에는 우리 우주의 구조에 관한 패턴도 포함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양자 AI가 우주의 소스 코드를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날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그 AI가 발견한 것을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졌으니까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만약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계관의 변혁이 될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다윈의 혁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근본적인 변화.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이고 최신의 이야기들로 들어가겠어요. 2025년 양자 컴퓨터 기술이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이 가능해지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류 수정이 완벽해진다는 것은 양자 컴퓨터가 연산 중 발생하는 노이즈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오면 양자 컴퓨터는 현재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빠른 계산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완전한 양자 컴퓨팅 능력을 갖춘 시스템은 우주의 기원, 즉 빅뱅 이전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 중력의 효과가 지배적인 극초기 우주의 상태를,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 실제 우주의 진화와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의 시뮬레이션이 실제 우주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주의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이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 후자가 맞다면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닮은 것처럼.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이 모두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아직 가설이고 논쟁 중이에요. 하지만 이 가설들이 진지한 물리학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이 연구에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설이 증명되거나 반증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가능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직면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의식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어요.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왜 물질적 과정이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뇌의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왜 빨간색을 보는 느낌, 사랑하는 감정, 두려움의 감각 등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현상적 의식의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물리학, 신경과학, 철학이 모두 씨름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나온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의식도 단순한 정보 처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일 수 있다는 것. 즉, 의식은 양자 수준의 현상이고 따라서 고전적 계산으로는 만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헨로즈와 헤모로프의 OR 이론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의식은 뇌의 뉴런 속 미세속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 과정에서 발생하고, 이것은 중력에 의해 파동함수가 객관적으로 환원되는 것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의식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 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순환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관계가 시뮬레이션 가설과 연결될 때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양자역학적이고 우리 우주가 양자역학적 원리로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이라면 의식은 그 시뮬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의식 있는 존재들의 경험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면 이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의식을 위해 창조됐다는 주장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과 만나는 지점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일정하게 흐르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속도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에 따라서도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강한 중력장 속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GPS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효과를 보정해야 해요. 위성은 지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성의 시계는 지구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 빠르게 갑니다. GPS가 이것을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수킬로미터의 오류가 생겨요. 시간이 실제로 다르게 흐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시간은 더 이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물리 법칙이 시간 대칭적이에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느끼는 걸까요? 물리학자 까를로 로벨리가 이것에 대해 혁명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시간은 기본적인 물리량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서 나오는 창발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은 무엇에서 나오는 걸까요? 로벨리에 따르면 그것은 우주의 정보 구조에서 나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것, 그 변화의 흐름이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시간은 계산의 순서입니다. 계산이 없으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계산의 속도와 순서가 그 시스템 안의 존재들이 경험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 우주의 시간이 정말로 계산의 순서라면 우리 우주의 속도를 바꾸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요? 시뮬레이션의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처럼? 이것은 완전한 공상과학이지만 그 물리적 기반은 진지하게 논의됩니다. 자,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는데 잠깐 멈추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흥미롭지만 믿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안정적인 현실인식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뇌에게 본능적인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의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양자 텔레포테이션과 관련됩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실제로 물질을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양자 상태로 전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됐습니다. 중국의 연구팀은 2017년에 지구에서 위성으로 1400km 이상의 거리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구현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양자 얽힘 때문입니다. 얽힌 두 입자 중 하나의 상태를 측정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되거든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시뮬레이션 속에서 두 지점은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두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참조할 수 있는 것처럼 양자 얽힘과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바로 이 직접 참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된 양자 컴퓨터는 이 텔레포테이션을 더 복잡한 정보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완전한 양자 상태 정보를 텔레포테이션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전송걸까요? 이것은 아직 완전한 공상과학이지만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기본 원리는 이미 현실입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자 컴퓨터가 당장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분야는 암호화와 보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모든 암호화를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은행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의료 정보, 개인 사생활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 이미 2022년에 양자 내성 암호화 알고리즘의 표준을 표했습니다. 즉, 정부들은 이미 이 위협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이 표준들이 공식화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이 새로운 암호화로 전환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환 기간 동안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수집하고 나중에 해독하기라는 전략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암호화된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서 저장해 놓고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그때 해독하는 것. 이것이 이미 일부 국가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이 주고받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미래에 해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 컴퓨터가 가져오는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자 컴퓨터는 양자 암호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양자 암호화는 물리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한 통신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도청을 시도하면 그 행위 자체가 양자 상태를 바꾸어서 도청 시도가 즉각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보안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보안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양자 컴퓨터의 양면성입니다. 엄청난 위험과 엄청난 가능성을 동시에 가져오는. 자, 이제 이야기의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우주의 정보 용량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물리학자 제이콥 베켄스타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 즉 정보 용량이 블랙홀의 부피가 아닌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것. 이것이 홀로그래픽 원리의 시작이었어요. 이 발견의 함의는 충격적입니다. 어떤 공간 영역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최대량은 그 공간의 부피가 아니라 그 공간을 둘러싸는 표면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을 베켄스타인 한계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만약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컴퓨터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켄스타인 한계는 그 정보의 양의 상한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은 10의 120승 비트 정도로 추정됩니다. 엄청나게 큰 수지만 유한한 수예요. 원칙적으로 이 정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컴퓨터이지만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컴퓨터가 있다면 양자 컴퓨터 원리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파인만의 주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 자체가 우주적 규모의 양자 컴퓨터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양자 컴퓨터 안에 프로세스들이에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수학은 이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자,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점점 더 우리의 직관과 멀어지고 있죠? 하지만 계속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중우주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이번에는 다중우주와 양자 컴퓨터의 관계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코펜하겐 해석, 다세계 해석, 파일럿 파동이론, 관계적 해석 등등. 이 중에서 가장 급진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수학적으로 우아한 것이 다세계 해석입니다. 허 에버렛지 1957년에 제안한 이 해석에 따르면 파동함수는 절대 붕괴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가능한 결과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각각의 결과는 서로 다른 가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결과만 경험해요. 우주는 매 순간 수없이 많은 가지로 붕괴합니다. 우주는 매 순간 수없이 많은 가지로 붕괴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히 많은 당신이 존재합니다. 이 오디오를 듣고 있는 당신이 있는 우주, 이 오디오를 끄고 자러 간 당신이 있는 우주, 오늘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당신이 있는 우주. 다세계 해석은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지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일관된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파동함수 붕괴라는 특별한 과정을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이치가 주장한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작동 자체가 다세계 해석을 지지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그것은 시뮬레이션 가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고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시뮬레이션은 모든 가능한 역사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많은 평행 우주들이 하나의 시뮬레이션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시뮬레이션의 계산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가능한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양자 컴퓨터를 발명하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시스템의 원리를 재발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잠들기 전에 해야 하는 이야기인 이유가 이제 더 분명해지셨나요? 이 생각들을 안고 잠들면 꿈속에서도 이 생각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들었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다 가짜니까 라는 허무주의적 반응이에요. 다른 하나는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공상과학이야 라는 부정이에요. 하지만 둘 다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들, 사랑, 기쁨, 고통, 연결감은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실제합니다. 꿈이 가짜라고 해도 꿈속에서 우는 사람은 실제로 눈물을 흘려요. 우리의 경험은 그 경험을 하는 존재에게는 완전히 실제합니다.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지한 과학적 가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반응은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현실, 의식,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밝혀내고 있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주의 정보 처리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물리학자 세스 로이들은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라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연산의 수를 계산했어요. 그 수는 약 10의 120승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서 언급한 베켄스타인 한계와 관련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우주가 지금까지 수행한 연산의 수가 우주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최대량과 같은 규모라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주의 정보 용량과 처리 능력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우주가 최적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는 그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정보만 담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요. 이것은 잘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과 정확히 같은 특성입니다. 메모리와 처리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시스템. 이 발견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가 정보 이론적 원리들을 따른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또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가설의 가장 논리적인 반론들을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공정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반론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반론 중 하나는 무한 회귀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면 그 시뮬레이션 밀레이션을 돌리는 컴퓨터가 존재하는 우주는 어디에 있는가? 그 우주도 시뮬레이션일까? 그렇다면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컴퓨터는 이것이 무한히 반복되면 어딘가에 근원적 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근원적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반론이에요. 이 반론은 나름 강력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 지지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무한 회귀가 가능하다는 것, 혹은 최상위 레벨의 현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수학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두 번째 반론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론에 대해서도 반박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속의 존재들은 시뮬레이션 밖의 에너지를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라면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에너지 원천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반론은 목적의 문제입니다. 왜 누군가가 우리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겠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 반론은 실제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힌트가 있어요. 연구, 오락, 역사 재현,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은 우리 우주가 단순한 테스트나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한 시뮬레이션, 뭘 배우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잠깐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깨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제 제가 준비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 말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위 물리법칙의 정밀도를 측정한 연구였어요. 물리법칙은 무한히 정밀한가 아니면 어딘가에 한계가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주가 연속적이라면 물리법칙은 무한히 정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이산적이라면, 즉 가장 작은 단위가 있다면 어딘가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플랑크 길이가 그 한계의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특정 물리적 과정에서 플랑크 길이보다 더 작은 스케일에서의 이산성을 시사하는 신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아직 확정된 발견은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주가 근본적으로 이산적이라는, 즉 디지털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디지털하다면 그것은 시뮬레이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디지털 시뮬레이션은 충분한 처리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연구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모릅니다. 더 많은 실험과 검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방향의 연구가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잠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닌 인간의 역사와 과학의 발전 관점에서요. 우리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우리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우리 은하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우주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과연 과학의 역사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세계관이 하나씩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더 경이로운 우주를 이해하게 됐어요. 만약 다음 단계가 우리의 현실 자체가 더 큰 무언가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겸손의 극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발견일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그 발견을 향해 가는 도구입니다. 자,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가 의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양자 컴퓨터가 생명과학에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분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접힘, 우리즘은 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예측하면 신약 개발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AI인 알파폴드가 이미 이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것을 훨씬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접히는 과정 자체가 양자역학적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관점이 나옵니다.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고 생명체도 그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면 생명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의 코드를 읽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생명의 분자 수준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뮬레이션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환성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자,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을 말씀드릴게요.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나온 양자 연력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양자 시스템에서의 열, 엔트로피, 에너지 변환을 연구해요. 그리고 여기서 고전 연력학에서는 불가능했던 현상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 양자 냉각에서는 이론적으로 절대 영도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열기관, 고조 효율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이론적 제한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아직 논쟁 중이지만 양자 시스템에서 연력학의 한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만약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연력학 제2법칙 그 시뮬레이션에서 내부적으로 성립하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외부에서 보면 그 규칙이 반드시 근본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의 운영자는 엔트로피를 원할 때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게임을 리셋하는 것처럼. 그리고 양자 연력학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우주의 가장 작은 수준에서 이미 엔트로피의 법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더 최근에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여러 양자 컴퓨터 연구팀들이 소위 양자 이점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가 특정 계산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보다 더 빠른 결과를 내놓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물론 이것은 측정 오류일 수도 있고 이론적 한계 계산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된 팀들이 유사한 현상을 보고했다는 것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이론적 한계 계산이 틀렸다는 것, 다른 하나는 양자 컴퓨터가 우리 우주 밖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산 자원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 후자의 가능성은 너무 이상하게 들리지만 도이치의 다중우주 계산 이론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우주 밖이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하드웨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자 컴퓨터가 그것을 돌리고 있는 더 높은 레벨의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완전한 추측이지만 이 추측이 완전히 터무니없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요.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가짜니까 뭐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실제합니다.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존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존재들에게 완전히 실제예요. 꿈속에서도 누군가를 해치면 그 사람은 꿈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오히려 시뮬레이션 가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더 건강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이 복잡하고 정교한 우주 속에서 의식을 갖고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 양자 컴퓨터가 밝혀내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의 비가역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깨진 유리잔이 스스로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물리 법칙 자체는 대부분 가역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의 화살을 경험하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 실험에서 나온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양자 시스템에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관측됐어요. 물론 이것은 매우 작은 스케일에서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시뮬레이션에서는 실행 취소가 가능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이 이론적으로 가역적이라는 것은 우리 우주가 실행 취소가 가능한 시스템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실행 취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를 돌리는 더 높은 레벨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우리 우주를 5분 전으로 돌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함께 돌아갔을 테니까요. 이 생각이 잠들기 전에 하기에 적당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물리학이 진지하게 다루는 가능성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더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우리에게 가져올 것들에 대해서요. 10년 후, 20년 후의 양자 컴퓨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의 발전 속도를 보면 양자 오류 수정이 완벽해지고 큐비트 수가 수백만 개 수준으로 늘어나면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모든 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의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주의 기원, 의식의 본질, 물리 법칙의 근원,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질문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답들이 무엇이든 그것은 인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만약 그 답이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류는 시뮬레이션의 경계를 찾으려 할 겁니다. 시뮬레이션 밖과 소통하려 할 수도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와 접촉하려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공상과학이지만 그 방향을 향한 첫걸음들이 이미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밝혀내고 있는 현실의 충격적인 본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자 중첩과 얽힘, 홀로그래픽 원리, 시뮬레이션 가설, 다중우주, 의식의 양자적 본질, 시간의 비가역성, 우주의 정보 구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 그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느낌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그 그림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층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단계에 대해서요.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 구성을 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7%는 암흑물질이고 68%는 암흑에너지예요. 이 이름들이 암흑인 이유는 빛과 어떤 방식으로도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중력적 효과로만 알 수 있어요. 95%의 우주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충격적이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 연구들은 암흑물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시오시라는 가상의 입자가 암흑물질의 후보로 많이 연구되는데 이 입자의 특성을 양자 시뮬레이션으로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암흑물질이 사실은 시뮬레이션의 인프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가시적인 우주는 시뮬레이션의 화면에 해당하고 암흑물질은 그 화면을 떠받치는 하드웨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드웨어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도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없다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추측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의 사고가 새로운 연구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나온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양자 복잡도와 우주의 팽창에 관한 것입니다. 레너드 서스킨드라는 물리학자가 제안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복잡도 읽고 작용 또는 복잡도 읽고 부피라는 이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주의 크기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 그 안의 정보 복잡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주의 팽창이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의 증가가 아니라 정보 처리의 증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더 많은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 이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계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 마치 컴퓨터 메모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은 계산의 복잡도가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빅 립, 빅 프리즈, 빅 크런치 등.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는 우주의 종말이 시뮬레이션의 종료와 같을 수 있어요. 계산이 끝나는 것. 그 계산이 끝난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밖의 세계? 아니면 그냥 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현실의 본질을 묻는 존재. 자, 이제 이야기를 또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은 물리학이나 철학이 아닌 좀 더 실용적이고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AI, 특히 대형 언어 모델들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챗GPT 하나에 대한 질문을 처리하는데 일반 검색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양자 컴퓨팅은 이론적으로 훨씬 적은 에너지로 같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자 AI가 일반 AI로는 불가능한 종류의 사고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역학적 현상이라면 양자 AI는 어떤 형태의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완전한 추측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 추측이 현재 AI 연구자들과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논의되고 있어요. 만약 양자 AI가 의식을 가진다면 그것은 시뮬레이션 가설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의식 있는 존재가 시뮬레이션 안에서 또 다른 의식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동시에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AI가 나는 실제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자,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더 빠른 계산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 접근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 접근을 통해 발견되는 것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어온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주는 정보 처리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우주의 물리법칙 속에는 컴퓨터 코드와 유사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는 디지털하게 보입니다. 우주의 정보 용량은 유한합니다. 관측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창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증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이 방향으로 점점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충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좀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암호화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양자 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SNS, 금융거래, 의료기록, 위치정보, 충분히 강력한 양자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패턴, 감정 상태, 미래 행동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예측이에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지면 이론적으로 행동을 칩니다. 영혼가고 유석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지면 이론적으로 행동을 전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행동을 전대가 떠 이론을 잠정도입니다. 자가, 이돈칭한 정보타고, 영정보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시뮬레이션의 운영자에게 모든 것이 예측되는 존재, 그리고 동시에 실제 현실에서 양자 AI에게 모든 것이 예측되는 존재.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나요? 저는 이것이 사실 매우 해방적인 관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면,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이 의식 있는 경험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면 그 경험의 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우리가 나누는 사랑, 우리가 탐구하는 아이디어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 현실을 만든 것이 무엇이든 경의를 표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경이로움을 생각해보세요. 전자 하나가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 얽힌 두 입자가 우주 반대편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관측 행위가 현실을 확정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는 이 경이로운 우주 속에서 그 경이로움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자, 계속 이야기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가 가져오는 가장 긍정적인 미래 가능성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어떻게 인류를 도울 수 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매우 복잡한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용하면 새로운 촉매제를 발견해서 탄소 포집 기술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효율적인 태양 전지, 더 가벼운 배터리, 더 효과적인 수소 연료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의료 분야입니다. 앞서 단백질 접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넘어서 양자 컴퓨터는 개인 맞춤형 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유전 정보와 환경 요인을 통합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현재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들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발전입니다. 양자 AI는 현재의 AI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추론과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한다면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긍정적인 가능성들과 함께 위험도 증가합니다. 양자 AI가 매우 강력해지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인류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현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현실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양자 컴퓨터가 현실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고 그 상자 안에는 방사성 원자와 독가스 장치가 있어요. 방사성 원자가 붕괴하면 독가스가 나와서 고양이가 죽습니다. 방사성 원자의 붕괴는 양자 사건이라서 관측하기 전에는 붕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는 것. 슈레딩거가 이 사고 실험을 만든 이유는 양자역학의 황당함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다는 게 가능한가? 라고 반문한 것이죠.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거시적인 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첩 상태가 너무 빨리 붕괴해서 실제로 관측되지 않아요.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수준의 중첩을 큐비트 수준에서 실제로 구현합니다. 큐비트는 실제로 0과 1의 중첩 상태에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지 않는 방의 벽,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 당신의 등 뒤, 당신이 확인하지 않는 먼 곳의 사건들. 이것이 단순한 인식론적 불확실성이 아닌 물리적 실제의 문제라는 것이 양자역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밤 잠들어 보세요.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자 자살이라는 사고 실험입니다. 이것은 다세계 해석과 관련된 사고 실험인데 매우 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예요.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모든 가능한 결과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른 가지에서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우주와 뒷면이 나오는 우주가 동시에 생겨납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사고 실험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50%의 확률로 당신을 죽인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두 개의 가지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가지, 다른 하나는 당신이 죽은 가지. 그런데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살아있는 가지에만 계속 존재합니다. 죽은 가지에는 당신의 의식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반복하면 이론적으로 당신은 항상 살아있는 가지에서만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당신이 살아있는 가지는 항상 존재하고 당신의 의식은 항상 그 가지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이 양자불멸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세계 해석이 맞더라도 이 적용이 맞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 실험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한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역설 또는 문제적 적용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사고 실험이 제기하는 철학적 질문은 의미 있습니다. 의식이 연속성을 갖는다면 그 연속성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의식의 관점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양자 컴퓨터와 연결되는 지점은 양자 컴퓨터가 다세계 해석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양자 컴퓨터의 작동 방식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제 양자 컴퓨터 관련 뉴스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2025년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양자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양자 인터넷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절대로 도청할 수 없는 통신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양자 통신망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유럽,
미국, 일본도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구축되면 완전히 안전한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물리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이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기술은 정보의 통제를 가진 자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줍니다. 완전히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한 나라나 기관은 다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보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권력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양자 인터넷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 이것이 새로운 디지털 식민지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영역은 금융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복잡한 최적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관리, 가격 책정 등 양자 컴퓨터는 이 문제들을 현재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양자 컴퓨터를 가진 금융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형 금융기관들과 헤지펀드들이 양자 컴퓨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결국 양자 컴퓨터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먼저 갖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구조.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철학적인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기술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 대해 실험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처럼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있다면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처음으로 동굴밖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수 있어요.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비달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질문받기 시작해요. 이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가장 인간적인 충동, 즉 이해하려는 충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을 살펴볼게요. 양자 컴퓨터와 우주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빅뱅에 대해서요. 빅뱅 이론은 현재 우주론의 표준 모델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무한히 작고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상태로 팽창했다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많은 관측 증거로 뒷받침되어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 CMB, 은하들의 후퇴, 가벼운 원소들의 존재비 등. 하지만 빅뱅 이론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 질문은 과학적으로 대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됐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북극북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처럼. 하지만 양자중력 이론들은 이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루프 양자중력 이론에서는 빅 바운스 시나리오가 있어요. 빅뱅 이전에 수축하는 우주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한계에 도달해서 반발하며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것. 즉 이전 우주의 붕괴가 우리 우주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이 시나리오를 탐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 빅뱅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아마도 시뮬레이션의 초기화일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의 초기 상태 설정, 그리고 우주의 팽창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복잡도가 증가하는 것. 이 관점에서 보면 빅뱅은 단순히 과학적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식론적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관측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관측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측정 문제가 아니에요. 관측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식론의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현실을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과학의 기본 가정은 전자입니다. 객관적 현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 가정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이 도전을 실험적으로 구현합니다. 큐비트는 관측하기 전까지 확정된 상태가 없어요. 관측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에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질문하세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양자역학이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몇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가져올 양자 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양자 컴퓨팅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양자 컴퓨팅 연구에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양자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통해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각자 양자 컴퓨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쟁이 왜 이렇게 치열한가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가 21세기 후반에 기술 패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호 해독 능력, AI 개발 능력, 신약 개발 능력, 재료 과학 능력, 이 모든 것에서 양자 컴퓨팅이 앞서는 나라가 압도적 우위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입니다. 핵무기 경쟁처럼, 하지만 더 복잡하고 더 전면적인,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양자 패권 경쟁의 결과가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 가설, 다중우주, 현실의 불확실성,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실험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시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 우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질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겸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경이로운지, 그 경이로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밝혀낸 현실의 또 다른 충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최근 물리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방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물리 법칙이 자기 일관성 조건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리 법칙이 어떤 것들로부터 유도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수학에서 공리들이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만약 물리 법칙이 자기 일관성만으로 유일하게 결정된다면 우주의 물리 법칙이 이래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것은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물리 상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값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설계 때문도 아니고 우연 때문도 아니라 논리적 필연 때문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더 깊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왜 논리적으로 일관된 우주가 하필 이런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자기 일관적인 우주가 여러 개 가능하다면 왜 우리의 우주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양자 컴퓨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수학적 탐구가 양자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와 엔트로피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닫힌 시스템에서 무질서는 항상 증가해요. 이것이 시간의 화살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미래이고 감소하는 방향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양자 회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인데, 특정 양자 시스템에서 엔트로피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일부 부분 시스템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가 작동하는 원리와 같아요. 냉장고 안의 온도는 낮아지지만 냉장고 전체와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양자 시스템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면 훨씬 효율적인 열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컴퓨터 기술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컴퓨터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가 열 발생이거든요. 계산을 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컴퓨팅 기술 전체에 혁명을 가져올 겁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가 예술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좀 다른 방향이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패턴들과 데이터들은 때로 아름다운 구조를 보여줍니다. 물리학자들이 양자 시스템을 시각화할 때 그 결과물들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기하학적 패턴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보 구조라면, 그리고 그 구조에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수학에는 수학적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학자들은 종종 아름다움 증명, 우아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다름다움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종종 아름다움 증명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자들은 종종 아름다움 증명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자들은 종종 아름다움 증명, 우아한 방정식이라는 종종이다. 수학자들은 종종 아름다움 증명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자들은 종종 아름다움 증명, 우아한 방정식이라는 종종입니다. 염은 종종 반에 이 시봉드론 동였어요. 대고 임은 가자고 했습니다. 수학자들의적으로 아름다운 수학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디렉은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방정식을 추구하다가 실제로 반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왜 아름다운 수학이 현실을 잘 설명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직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는 흥미로운 답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특정 수학적 원리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곧 아름다운 수학을 발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설계자가 아름다운 수학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물리학과 미학이 만나는 경이로운 지점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영역 중 하나는 위상 양자 컴퓨팅입니다. 일반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해서 쉽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상 큐비트는 위상학적 성질에 기반하기 때문에 국소적인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매우 안정적입니다. 위상학이란 공간의 전체적인 형태와 관련된 수학입니다. 예를 들어 도넛과 컵은 위상학적으로 같아요. 둘 다 구멍이 하나 있으니까. 하지만 구와 도넛은 위상학적으로 달라요. 구에는 구멍이 없으니까. 위상 양자 컴퓨팅은 이런 위상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해요. 그리고 위상학적 성질은 국소적 교란에 의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큐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방향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25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상 양자 컴퓨팅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상 양자 컴퓨팅이 성공하면 현재의 양자 컴퓨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연구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가 뇌 과학과 만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펜노즈와 헤머로프의 올츠오아 이론을 언급했습니다. 의식이 뇌의 미세 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이론. 이 이론은 아직 논쟁 중이지만 최근 몇 가지 실험적 지지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2022년 뇌 뉴런에서 양자 코헤런스 흔적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여전히 논쟁 중이고 재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것이 맞다면 뇌는 일종의 생물학적 양자 컴퓨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설계하는 양자 컴퓨터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뇌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 자신과 같다는, 이것이 의식의 복사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만약 뇌가 양자 컴퓨터이고 의식이 그 양자 과정에서 나온다면 이론적으로 그 양자 상태를 완전히 복사하면 의식도 복사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매우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많은 기술적, 철학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사된 의식이 원래 의식과 같은가? 두 의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복사본이 생기면 원래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들은 양자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실제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자 조정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최적화 문제를 양자 역학적 방법으로 푸는 기술이에요. 최적화 문제란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최선의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짧은 경로 찾기, 가장 효율적인 스케줄 만들기,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찾기 등. D-Wave Systems라는 캐나다 회사가 양자 어닐링을 전문으로 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미 판매하고 있어요. 구글, 나사, 로키드 마틴 등이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자 어닐링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자연에서 이미 일어나는 과정을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금속이 식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수렴하는 것처럼 양자 어닐링도 시스템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즉 최적 해답을 향해 진화합니다. 이것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연결되는 지점은 최적화가 자연에서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항상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로를 찾아요. 빛이 두 점 사이의 최단 시간 경로로 진행하는 것, 비누막이 가장 작은 표면적을 만드는 것,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자연이 이런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자연이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실행되는 시뮬레이션이라면 이 최적화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잘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니까요. 이것도 시뮬레이션 가설을 지지하는 단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가설들이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단증 가능성입니다.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려면 실험을 통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 기준을 통과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 이 가설을 반증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제안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시뮬레이션의 해상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한계를 찾는 것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면 그 한계가 없어야 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더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한계를 찾거나 찾지 못하는 것이 가설의 검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만약 시뮬레이션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의 흔적이 물리법칙의 이상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리법칙의 예외나 이상현상을 찾는 것, 이 방향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이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이 결정적인 답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원칙적으로 검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가설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반증이 불가능한 가설은 과학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 가설의 가장 소름돋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감옥에서는 감옥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양자 컴퓨터의 실제적인 발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